사실 문화혁명을 단지 몇 분 혹은 몇 시간의 방송 분량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혁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 사고들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혁 기간 내에 발생된 일들 중 지금의 중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된 동기와 원인을 들여다보는 일만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다른 의견과 주장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금 깊이 있게 혹은 조금 잘게 쪼개어 들여다본다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주장해온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혁 당시에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입장인 우리들은 문화혁명에 관해서라면 더욱 여러 각도로 접근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노력해야만 진실을 이해할 수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진두지휘한 마오쩌둥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혁명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 시작과 마무리는 당연히 마오쩌둥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문화혁명을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중국을 과거 어두운 시절로 되돌려버린 비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혁을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덮고 끌고 나갔던 마오쩌둥 개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본인에게는 매우 성공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칫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었던 당내의 권력도 다시 장악할 수 있었고 극렬히 도전해 오면서 자신을 밀쳐내려던 당내의 정적들을 실가시켜 지방으로 쫓아버리거나 한직으로 밀어버리고 잘 길들여 보호막으로 삼을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변은 어느 나라나 어떤 상황에서건 일단 발생하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끝에 가서는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고 적막한 상황으로 변한 것처럼 사회의 어느 한 구석으로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녹아든 정변의 결과는 천천히 외부로 흘러나와 그 사회를 오염시켜 나가고 그 영향을 받아 오염된 부분을 걷어내고 복구해 나가는데 말할 수 없이 많은 출혈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면 우선 거론되는 것이 과거사인 문혁의 영향일 것입니다. 문화혁명으로 보낸 1966년에서 마오쩌둥이 죽은 1976년까지 10년 동안은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며 현대화가 돼가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한국도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세력의 쿠데타 등으로 어두운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 나름 잘 헤쳐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폭망한 것처럼 어두운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자신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해결과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사고친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란 어마무시한 두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거의 붕괴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혁의 책임은 마오보다는 사실상 문혁이라는 총탄을 피하기 위해 조직된 최하위 조직인 홍위병들에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 한 인간에 불과했던 마오쩌둥이 개인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해소와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된 원인의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방송의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마오쩌둥은 내전을 겪으며 장개석 정권을 대만으로 몰아내면서 어렵게 중국 본토 내의 권력 장악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로 보면 엄청나고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하여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사망할 때까지 마오쩌둥의 개인 상황을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문자의 강박증을 흔히 좌익소아병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 마오쩌둥은 좌익소아병을 앓는 극좌의 행동과 모험을 강력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 역시 늙어가면서 좌익 소아병을 앓았던 듯하고 그 병증이 표출이 바로 문화혁명이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마오쩌둥 개인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이 부분 역시 당장 증거를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냥 프리소울이 개인적인 내피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오쩌둥은 극렬했던 인생 여정의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육체적인 핸디캡 때문인지 모르지만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임포텐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성기능 불능인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 마오쩌둥이 성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중 마오쩌둥은 어떤 형태의 성관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았다는 문구를 썸네일로 사용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만담처럼 전해지듯 여기저기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럼 마오쩌둥은 왜 어떠한 형태의 성관계에도 만족이 없고 불만을 토로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오쩌둥이 중년의 한창 나이에 그로서는 끔찍하고 만사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성기능 장애라는 핸디캡을 갖게 되었지만 스스로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자신의 정치 인생에 획을 긋는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동시에 등소병을 필두로 강한 입김을 가진 정적들로부터 사방에서 내부 공격을 받게 되었죠. 거기에 더하여 실권까지 흔들리며 종이 호랑이와 같은 입장이 되자 현실적인 정권력은 자치하고 임포텐스 상황에 들어섬으로써 스트레스가 겹친 상황이 되어 정신마저 혼미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중공 내의 공산당 안에서 힘 꽤나 쓰고 입김 꽤나 강하다고 하는 인사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프리소울은 이것은 뇌피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투쟁을 우선으로 삼는 정치인인 마오쩌둥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성기능 장애를 복구시키고 싶은 욕구처럼 자신이 처한 어려운 위치와 입장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방도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와 함께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참모와 추종자들도 주의를 감싸고 있었을 것이고, 한국 정치판도 그렇지만 중국은 정치라는 것 자체가 패거리 정치여야만 된다는 정의를 앞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내에서 마오쩌둥의 현실이 바로 나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패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마오쩌둥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미 뒤로 나앉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문역 등과 같은 일을 꾀할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갖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놀라울 정도로 잔인한 인간이지만 잔인함을 가리며 머리를 쓸 줄 아는 강청이라는 부인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역이라는 개념과 이론을 만들어내고 정적들 사이를 뚫고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혁명이 시작된 초기에는 어렵고 골치 아픈 일들이 그들조차도 머리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나갔었습니다. 물론 이런 혼란스러운 일을 시작할 경우 초기에는 힘있는 그룹과 손잡고 타협을 해나가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과 손잡는 방편으로 그 힘있는 그룹이 원하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은 정적과 재벌, 그리고 중국 공산당 주도인 만큼 군벌들로부터의 과도한 공격과 제지를 가능한 한 약화시켜 나가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일으킨 혼란과 선동이 어느 정도 먹혀들기 시작하면 군중을 움직여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에서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사회적 약자와 불만이 많은 계층을 끌어안는 주체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억눌려 살아온 그들이 갈망하는 정신적 욕구를 현실에서 풀 수 있도록 법과 규범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뭉개버린 후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길들인다는 차원에서 겁박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나가며 그들의 약점을 강하게 흔들고 공포감 속에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양면적 머리를 써나가게 됩니다. 마오쩌둥과 그 추정그룹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와 같은 방식과 머리를 써서 상황상 어렵고 힘들 것 같은 일을 지시하고 동시에 앞으로 생겨날 책임도 떠넘길 개체를 만들어내려고 조장한 것이 곧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홍위병의 조직 구성은 초기에 사회의 하급 계층에 속한 집안 자녀들을 위주로 하여 다루기 쉬운 어린 학생들을 앞세웠습니다. 그 판이 마오쩌둥과 그들 조직의 수뇌부가 원하는 만큼 굴러갈 때쯤에 젊은 인테리들까지 자신들의 신변 보호와 이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오쩌둥과 그 패거리들은 그들을 더욱 비인간적이며 앞뒤 가리지 않는 도구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하늘의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홍위병들은 마오쩌둥의 소나기 속으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빨리 안기듯 빨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화혁명은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여 향후 10년간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 중국을 망국의 길로 끌어들이며 정치판 내의 기존 조직을 흔들어 나가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어 지금까지 중국 사회의 정치판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혁명을 이야기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간단 명료하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은 풀어갈수록 재미있고 놀라운 사건과 일들이 넓게 깔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능한 확실한 팩트를 놓고 깊이 파고들며 재미있는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홍위병 부분만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